자, 첫 번째 주제는 요즘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 이번에는 사이즈가 커가지고 3만 명 추가 파병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북한군 3만 명 파병설. 아직까지 지금 북한군이 러시아에 대거 파병됐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계속 주장하기를 지금 러시아가 북한에다가 3만 명 규모의 병력 추가 파병을 요구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말을 우리가 무시할 거냐? 그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됐다는 정보도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먼저 나왔고 규모도 아주 소상하게 정확하게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먼저 밝혔습니다. 2024년에. 그래서 그때 막 나오니까 한국에서도 그럴 리가 없다, 절대 아니다. 심지어 전투에 참여해서 북한군 포로까지 나왔는데도 나름대로 전문가를 자부하는 사람들이 절대 북한군은 들어갈 리가 없다, 저건 북한군이 아니고 우크라이나의 조작이다 라고 떠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 요즘에 계속 TV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때도 우크라이나가 제일 빨리 밝혔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냐? 아무래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는 그래도 수십 년 동안 거의 뭐 한 반세기 넘게 같은 나라로 존재해 왔고, 그리고 인종으로 봐서도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족 뭐 따로 있고 따로 산 게 아니고 막 섞여서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도 보면 지금 러시아 군에는 뭐 할아버지는 우크라이나 사람이고 뭐 할머니는 뭐 러시아고 이런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상황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러시아 정부를 더 잘 알겠습니까? 우크라이나가 더 잘 알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나름대로 푸틴 대통령이 북한에다가 3만 명 파병을 요청한 것이 저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어디까지 얘기가 나왔냐면 보로네시 지역에 북한군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지금 건설되고 있고, 그리고 시설이라고 하면 뭐 기지라든지 그리고 훈련기지라든지 보급창이라든지 변기창 이런 것들이 건설되고 있다라고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보로네시가 어디냐? 이게 우크라이나로 파병되는 러시아군의 전진기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쟁 초기부터 러시아군은 보로네시 지역에 모여서 뭐 훈련도 받고, 그다음 여기서 너는 뭐 도네츠크 가라, 너는 저쪽 가라, 이런 식으로 각자 부대가 자기 부대가 갈 곳을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거기다가 이제 병기창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포탄이나 미사일이 모였다가 그 다음에 각 전선으로 가고 있는 주요 핵심 지역입니다. 위치는 어디냐면 보로네시가 여기가 보로네시 지역인데, 그 모스크바에서 그렇게 500km 떨어져 있으면 거의 한반도 뭐 길이만큼 떨어져 있는 건데, 여기다가 모였다가 그 다음에 저 밑으로 갈지 위로 갈지 이런 것들을 정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전쟁 초기에 용병들을 고용했다가 용병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막 모스크바로 진격했던 일도 있습니다. 그때도 보로네시부터 점령해 가지고 모스크바로 진격했던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북한이 문제는 3만 명을 보낼 수 있을까? 이것이 문제인데, 일단 북한군 파병 현황을 우리가 지금 놓고 보면 북한군은 2024년 10월에 약 1만 1000명, 그러니까 현재로 보면 한 개 사단 규모가 특수전 병력이 참전했습니다. 참전해서 역시 저 때도 보로네시에 집결했다가 그 다음에 쿠르스크 그 지역에 투입됐습니다. 이때 1만 1000명 정도가 들어와서 전투는 언제부터 시작했냐면 12월 한 10일부터 그리고 1월 10일까지 딱 한 달 동안 전투를 치렀습니다. 북한군이. 그래서 쿠르스크가 러시아
그 표현대로 하면 해방이 된 다음에 전투에서 벗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1만 1000명 중에 최소 7천 내지 8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사자가 2,300명 정도 발생했고 부상자까지 포함하면 사상자가 7천 내지 8천 명. 그러면 1만 1000명에서 7, 8천 명 정도의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것은 사실상 저 부대가 전멸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멸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어 2025년 1월부터 2월 사이에 이 추가로 전투 병력이 3,000명 더 투입됐습니다. 이 병력은 전투에 들어오진 않고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먼저 들어왔던 1만 1000명이 거의 전투 능력이 수행 불가니까 여기다 더 추가로 돼서 전투에는 안 들어오고 전투력을 어느 정도 보존하는 것과 동시에 사상자들을 북한에 보내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3차로 2025년 6월에 6,000명이 추가 파병됐는데 저 병력은 그 지뢰를 제거하고 그리고 공병 건설하고 참모를 구축하고 이런 것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적으로 보게 되면 전체 파병 인원이 지금 2만 명 정도가 지금 파병이 돼 있는 상태고 저 중에 모든 사람들이 지금 러시아에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사상자는 저기서 제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일부는 부상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고 또 참전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무래도 뭐 너무 오래 두면 안 되니까 덜어는 또 북한에 돌아가고 이래서 이후에 또 북한에서 또 공병 말고도 더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 4천 명이 올해 초에 러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 1만 4천 명은 쿠르스크 뒤쪽에 있어서 현재 전투는 참가하지 않고 있지만은 드론 조종 같은 것들을 하고 있으면서 또 한편으로 포사격 같은 것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2만 명 정도의 편제가 러시아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서 3만 명을 더 보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5만 명의 병력이 거의 뭐 러시아에 파견돼 있어야 되고 거기다 더해서 5만 명이 들어오면 사상자가 또 뭐 전투에 만약에 뭐 파견됐다 이러면 사상자가 발생하면 그거 또 교체해 줘야 되고 또 한 1년 있으면 또 뒤에 있는 병력하고 또 뭐 너무 또 전투 일선에 그렇게 오래 나가 있지는 않죠. 계속 이렇게 교대를 해줘야 되니까 5만 명을 북한에서 러시아에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가능성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5만 명 정도가 나왔을 때 전투에 참여하지 않고 만약을 대비해서 크루스크라든지 뭐 후방 경비라든지 또 뭐 탄약고 이런 것들은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후방에 배치된다 그러면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버틸 수 있지만 예전처럼 또 일선에 보내서 푸틴이 지금 일선에 보내서 그 러시아 부대들의 뭐 미끼 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이러면 김정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 제가 봤을 때는 7,000명의 사상자는 김정은이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더 죽어서 3만 명 보냈는데 뭐 전투 병력 단위가 다르니까 1차로 한 달 만에 7,000명의 사상자가 났는데 2만 명의 사상자가 더 발생했다. 그러면 북한이 뒤집어집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김정은이가 어쩔 수 없이 부대를 파병 사실을 공개했던 것은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기 때문에 아마 김정은도 당황해서 이거 숨길 수는 없겠구나 하면서 갑자기 그들을 영웅적인 뭐 존재고 어찌고 저찌고 하면서 내세워주기 시작한 겁니다. 보낼 때는 조용히 보냈다가 아마 김정은이는 야 우리 특수전 병력이니까 그렇게 많이 죽게 하겠어? 뭐 우크라이나군 아무것도 아니야. 쟤들은 뭐 그 김정은이 보낼 때는 정말 우크라이나군은 정규군은 아마 전쟁 첫 2, 3년에 다 죽고 그 다음에 나중에 초모로 해서 들어왔던 훈련이 제대로 안 됐던 부대들이니까 우리 10년 군사훈련 받은 부대들이 가면 버리지 못하겠어 하고 보냈다가 한 달 만에 7,00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해서 아마 까무라치게 놀랐겠죠. 그래서 이들을 영웅시화하면서 따라 배우러 가는데 여기서 또 막 시체들이 계속 북한으로 가면
북한 여론이 아니 남이 나라 전쟁에 가서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정말 북한군 에이스 부대들이 가서 진짜 죽어나니까 이게 우리 군이 과연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정은이가 평양에다가 제 뒤에 있는 게 그 파병 열사묘라는 거 만들어 놨죠. 기념관. 저 기념관 만들어 놨는데 저 옆에 보면 그 묘들이 줄줄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더 추가로 저 한 몇백 정도는 더 묻을 수 있겠지만은 더 많은 병력을 묻는다 그러면 아마 기념관 하나 더 만들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그 희생자들의 가족을 위해서 샛별거리라고 해가지고 아파트를 지어서 저기 나눠줬는데 저게 파병 전사자 가족들을 위해서 2,300명만 죽어도 2,300명 가족 저 아파트 2,300개는 만들어서 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가족들의 아파트를 또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여력이 되겠냐?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제일 관심 가지는 거는 저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러면 무슨 쌀값이라도 떨어진다든지 러시아에서 뭐 원유라도 들어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피부로 느껴지는 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밀이 안 들어오고 가스도 안 들어오고 원유도 뭐 그렇게 안 들어와서 지금 이란 전쟁이 벌어진 다음에 내부의 식량 가격이라든지 휘발유, 디젤유 가격들이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3배씩 상승하니까 북한 주민들은 아니 왜 이런 헛된 죽음을 우리가 하고 있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군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3만 명 골라 보내려고 하면 보낼 만한 군대가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한국 국방백서에는 북한군 병력 총수가 120만 명이라고 돼 있지만은 이건 완전히 뻥이고 많아봤자 70만 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70만 명 중에서도 절반 정도는 아마 지금 건설에 나가서 열심히 삽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병력들 뭐 분계선에 있는 부대들도 다 차출해 가지고 공사판에 보내고 그래서 우리가 북한군 특수병력은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한국도 국방백서에는 특수선 병력이 20만 명이라고 돼 있는데 무슨 나라 어떤 병력이 3분의 1이 특수선 병력이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특수병력 그렇게 되지 않고 그리고 덕천에 있는 뭐 11군단 특수선 병력이라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 3, 4만 명 정도가 맥시멈입니다. 아마 러시아로 파견됐을 부대들은 북한 군에서도 최정예 훈련을 받은 제일 전투력이 빵빵한 그런 부대를 보냈겠는데 그때 갔을 때 이렇게 여러분들 그 사진들 기억하시죠? 저게 북한군이 가서 러시아에서 러시아 군복으로 갈아입는 사진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게 북한에서 최고 에이스 부대의 모습입니다. 특수선 병력. 근데 보면 그 두 번째 군인도 보십시오. 살이 다 빠져가지고 뼈만 남았지 않습니까? 뼈만 앙상하게 남은 군인들. 그리고 그 뒤를 쭉쭉쭉쭉 보면 우리가 영양실조를 어떻게 판별하냐면 영양실조 올 때 제일 먼저 목부터 가늘어집니다. 저 마지막 세 번째 군인 같은 경우도 목이 가늘어졌습니다. 저게 우리 한국군에는 저런 얼굴이 없어요. 저렇게 눈이 퀭해서 목이 가늘고 이게 북한에서 최고로 골라 뽑은 특수전 병력의 실체입니다. 이제 간다 그러면 영양실조 부대들이 또 가야 됩니다. 저런 애들이 가서 한 몇 달 있으니까 상당히 또 살이 피둥피둥해졌다고는 합니다. 왜 피둥피둥해졌냐? 항상 러시아에서 주는 것들이 뭐냐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돼지 비계. 러시아는 그런 거 잘 안 먹잖아요. 근데 북한 군인들한테 주니까 비계가 그렇게 인기가 좋은 거예요. 우리는 요리할 때 비계를 버리잖아요. 이 살찐다고 다 버리는데 러시아 간 북한 군인들은 야 이거 기름진 거 해가지고 그냥 고비라고 해가지고 엄청 퍼먹고 살이 팅팅해졌습니다. 그래서 아마 죽지 않고 살아남은 병사들은 다시 1년 뒤에 가서 전쟁 파병 기념관 행사할 때 북한 군인들이 얼굴을 보면 이제는 또 1년 고기 먹였더니 비계 먹었더니 살쪄가지고 그래서 나온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정은이가 3만 명 보낸다 그러면 영양실조 부대들이 가서 또 뭐 제대로 전투나 치르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리고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김정은도 엄청나게 열받은 거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골라서 10,000명 보냈는데 러시아군이 어떻게 썼냐? 그러니까 미끼를 써버린 거 아니에요. 그냥 공격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군이 어디에 숨어 있는지 모르니까 전투정찰 내보낼 때 북한군 막 무리를 내보냈습니다. 좀 러시아군에서 알려줘가지고 야, 3명씩 움직여라. 무슨 이런 걸 좀 잘 가르쳤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공격할 때 보니까 막 소대 단위, 중대 단위, 심지어 대대 단위로 막 돌격하는 거예요. 북한군 애들은 전투는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막 뛰어가다가 드론에 밥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야, 우리 애들 갖다가 저렇게 갈아넣는 게 말이 되냐? 하면서 한 달 만에 우리 최정예 사단 다 죽여버렸으니까 열받고, 그래서 푸틴이 3만 명 보내달라고 했으면 이번에는 담보를 받고 우리 애들을 그렇게 허접하게 죽이지 않는다라는 담보는 받고 보내지 않겠나. 그래서 후방에 가서 변기 창고 근무나 서면서 돼지비계랑 먹고 오면 김정은이 3만 명은 보낼 수 있다라는 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북한도 최신 전투 기술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열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북한군의 전투 능력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높아졌냐? 무슨 특수부대들이 뭐 총 잘 쏘고 뛰어다니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걔들 가서 드론에 대한 위험성 깨닫게 되고, 드론 이제부터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게 없으면 안 되겠다라는 점을 철저히 배워가지고 들어갔고요. 두 번째로 북한에서 지금까지 만들고 있던 미사일이라든지 포탄이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 초기에는 미사일, 북한제 창고에 있던 미사일 갖다가 쏴보니까 오차 반경이 막 1km씩 나고 이게 미사일이냐라고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한심했는데, 러시아도 또 그걸 개조해서 써야 되니까 아마 새로 만드는 미사일에는 러시아의 그 최신 기술이 들어가고, 그리고 또 뭐 개량도 하고 화약도 이제 금방 만들어서 보관 안 하고 있다가 바로 갖다 쓰면 화약이 잘 연소가 됐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명중률이 5m까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명중 오차가 5m짜리 미사일을 만든다 그러면 이거 우리나라에 상당히 위협이 되죠. 우리나라는 북한이 바로 코앞에 있기 때문에 쟤들이 쐈는데 아주 정확한 미사일들이 날아온다 이러면 우리 군에도 위협이 됩니다. 그리고 저쪽에서 드론 조종 기술을 배우고, 더구나 러시아에서 드론 생산 공장을 북한에다가 지금 이전해 가지고 드론 생산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땐 그게 맞을 거예요. 북한 군수 공장에서 특히 드론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앉아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만들어서 러시아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투 드론에 대해서 북한에서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되고 활용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작년도에 북한군이 훈련할 때 보면 안 나오던 이런 장면도 나옵니다. 지금 북한군 이게 특수전 부대가 지금 나왔는데 드론을 띄우는 거예요. 어쨌든 사진용이긴 하지만 쟤들도 이제는 드론을 띄워가지고 뭐 감시를 하는 걸 먼저 하고 있다. 물론 저게 다 뭐 촬영용이긴 합니다. 왜? 뭐 드론을 띄우는데 저게 벌판에 앉아서 저렇게 5명이 앉아서 드론 띄우면 쟤들은 다 죽은 목숨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드디어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북한군 3만 명 파병은 현 시점에서는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하고, 3만 명을 만약에 보낸다 그러면 아마 북한군에서 전투력 있는 부대 정도는 거의 빡빡 긁어서 보낸다. 북한군에도 보면 뭐 공군 있고 해군 있고 이건 못 보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드론, 뭐 전차병이니 포병이니 이런 것도 뭐 못 가겠고, 아마 전투병력으로 3만 명 정도는 정말 쉽지 않다. 저번에 1차로 가서 제일 골라 보낸 애들도 포로가 된 친구들 얘기를 따르면 그렇게 전투 병력대에서 정말 열심히 전투만 했냐 하면 아니에요. 증언했지 않습니까? 2019년에 삼지연 가서 삼지연 공사에 우리가 참가했고요. 그 겨울에 가서 힘들었고 꽃갱이를 뭐 열심히 했는데 얼어서 요만큼 떨어졌고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제일 에이스 부대도 훈련만 시키는 게 아니고 그 부대도 삼지연 공사 갔다가 또 도로 공사 보냈다가, 그러니까 북한군에서 공사 동원 안 되는 건설 부대가 아닌 부대가 없는 거예요. 정찰총국 소속의 부대들도 공사판에 보내는 게 북한입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은 당연히 어디 건설하던 애들 긁어다가 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네들 가서 전투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죽으면 파병 기념관 3배로 확장해야 되는데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딜은 이루어질 겁니다. 뭐 어느 정도 보내면서, 김정은이가 돈은 궁하니까 보내면서 최신 전투에는, 일선 전투에는 나가지 않는 걸로. 지금 근데 푸틴은 정말 힘든 상황입니다. 뭐가 힘드냐? 예전에 초기에는 전투를 했을 때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이 사상자 비율이 거의 1대1이었거든요. 러시아 1명 죽으면 우크라이나군도 1명 죽고. 근데 이게 어느 순간 벌어지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총합으로 보면 거의 3대1이 됐습니다. 러시아군이 한 140만 명 죽고 우크라이나군이 50만 명 죽고, 러시아군이 그냥 갈아였는 거예요. 땅을 차지하겠다고. 거기다가 더해서 올해 들어서는 뭐 4대1, 8대1까지 나옵니다. 우크라이나군 1명 죽을 때 러시아군은 8명 죽는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거의 4대1 이상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교환비가. 그러니까 이런 전투는 하면 안 되는데 푸틴은 그래도 도네츠크 정도는 먹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총공세를 하는 거죠. 도네츠크도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뭐 많은 사람들이 죽으면서 전진해 가고 있으니까 조금씩 먹고 있긴 합니다만은, 도네츠크에서 크게 2가지 그 마을, 여기만 점령하게 되면 도네츠크는 벌판이 돼가지고 후방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2개 핵심 요충지만 점령하면 도네츠크도 거의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들이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명이라도 더 보내야 되고, 그리고 후방에 경비서는 병력이 있다 그러면 그 경비병이라도 보내야 되는데, 그럼 경비 누가 씁니까? 그래 북한군 갔다가 충원해도 푸틴한테는 그게 땡큐죠.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지, 우크라이나발 전투기 때문에 죽지 않으면서도 또 병력은 필요한 방식으로 운영한다. 이것이 푸틴의 목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요즘 드론 전쟁이라고 했고, 드론을 거의 뭐 포탄처럼 소모품으로 쓰다 보니까 이제는 우크라이나군은 적게 죽어요. 러시아보다는 확실히 적게 죽습니다. 적게 죽는데, 이게 새로운 전쟁 양상은 이제는 완전히 드론이 됐다라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우크라이나군이 나토에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럼 나토군이 야, 우리가 니들보다 더 잘 알지 하면서 우크라이나군한테 전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투 훈련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제 반대가 됐어요. 이제 한 5년 전쟁 하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나토군을 가서 교육을 합니다. 우크라이나군 한 개 소대만 가도 가상 시뮬레이션에서 전투를 하는데 나토군 한 개 대대가 날아가는 거예요. 나토군은 지금까지 드론에 대해서 대비를 못하고 거기에 대해서 훈련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는 풍부한 전쟁 지식이 있고 어떻게 드론을 활용하는지를 아니까 한 개 소대 가서 나토군 한 개 대대를 몰살시켜 버리니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거 이제는 우리가 바꿔야 되겠다. 이제 유럽은 새로운 시기에 맞춰서 우리가 새롭게 군 시스템을 정립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미군도 지금 우크라이나 보면서, 미군은 전적으로 우리가 비싼 무기 장비에만 의존해가지고 싼 무기가 없어요. 싼 무기는 뭐 싸봐야 비지떡 했는데, 이제 미군도 이거 싼 거 많아야 되겠구나. 이게 저 이란에서 날아오는 저 저가 드론을 막는데 몇백만 달러짜리 미사일을 쓰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미군도 무인 공격정 이런 걸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도 대응해가지고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뭐 사관학교 통합 어찌고 막 이거 가지고 하면서 외국에서는 뭐 독일에서는 안 하고 프랑스도 안 하는데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거는 진짜 올드 세대들의 얘기예요. 나토도 이제 바뀌기 시작할 거고 우리가 먼저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통합, 그거는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돼서 제가 뭐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답은 내리지 않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현대 전쟁은 완전히 지금 양상이 바뀌고 있고, 이제는 소대장이 옛날 같은, 지금 시스템이면 소대장이 중대장한테 보고하고 대대장한테 보고해서, 그리고 적어도 미사일이나 뭐 포병 지원 하력을 받으려면 전화로 중대, 대대, 연대까지 가서 연대장이 저쪽에 또 포부대다가 뭐 포사격 해주고 뭐 어찌고 해서, 이런 식으로 정말 결정 단계가 많습니다. 맞는데 우크라이나도 처음에 그랬죠. 그 우크라이나 군인들도 처음엔 돌격 앞으로 돼서 러시아하고 싸우는 방식이 완전히 같았는데, 이제는 완전히 달라져 가지고 이제는 소대 관할지가 엄청나게 늘어났죠. 뭐 분대만 해도 거의 예전처럼 대대급의 할 수 있는, 대대가 하던 것들을 다 해요. 그래서 드론 보내서 한 20km 전장을 뭐 분대 소대가 정찰해서 저기 타격할 목표가 있다 그러면 막 전화해서 포사격 어디고 저쩌고 하지 않고, 이제는 소대장이 심지어 저 위성까지 연락해서 위성 신호 갖다가 뒷다보고 포사격 자율로 유도하고 해서, 앞으로는 전투에 가서 사관들이 결정할 문제가 엄청나게 방대해집니다. 심지어는 우리는 바다가 가까운 데 있기 때문에 해군 포사격도 소대장이 유도해야 되고, 이런 복합적인 전장의 시스템이 이제는 우리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군도 뭐 노력은 합니다. 이번 주에 어떤 게 나왔냐면, 제가 보니까 이 분대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유무인 복합분대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도 이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로봇개가 있죠? 로봇개가 있고, 그리고 뭐 뒤에 자율주행 차량도 있고, 이런 게 해가지고 8명으로 분대를 구성해서 4명은 전투병력입니다. 그리고 4명은 무인체계 운용 요원, 이게 막 섞여가지고 8명이서,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만약에 적들이 들어온다면 교전할 수 있는 뭐 전투원은 4명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거 한번 해보자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건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요거 해봐가지고 과연 보병으로 8명 구성했을 때 전투력하고 저렇게 유무인 복합분대가 드론과 다족형 로봇을 운용했을 때의 전투력을 우리가 측정해가지고 이걸 소대로 확장해야 되는 건지, 뭐 중대 단위, 대대 단위로 이제 점차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휴머노이드 로봇은 점점 더 발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투에서 써먹는 노력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앞으로 전장에서 분대장이나 소대장의 역할이 점점 더 높아지고, 소대장 정도면 과거에는 뭐 중대장, 대대장이 했던 일들까지 위성 사진을 위성 전화로 해가지고 막 포병도 부르고 공군도 부르고, 이렇게 다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참 이 지휘관들이 능력이 제일 높아져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사관학교 가겠다고 지원자들도 없어요. 사관학교 가면 처우가 그렇게 높지도 않잖아요. 차라리 뭐 능력 있는 인재들 하면 다 의사가 된다고 하고, 뭐 SK 삼성 가겠다고 하고 이렇게 되고 있는데, 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지스함이나 뭐 스텔스기 사오는 비용들, 그리고 무슨 핵 추진 항공모함 이런 거 4척 사오려면, 4척 만들려면 한 20조가 든다는데, 그 중에서 한 2조만 돌려도 정말 인재들이 군으로 유입되는 것들이 좀 높아질 것이다. 그래서 좀 우리도 군사력, 또 특히 이 장병들에 대한 처우는 좀 개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지금처럼 계속 해오던 것처럼 육해공군이 국방 예산을 3분의 1씩 나눠먹고 3분의 1 받았으니까, 야, 이번엔 뭐 사올까? 폼나게 이제 우리가 뭐 경항모 하나 만들까? 뭐 이런 식으로 결정하는 일들은 없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꾸 군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뭐 개혁에 대한 얘기 나올 때 제발 퇴역 장성들은 나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퇴역 장성들이 살았던 수십 년의 그 시절은, 물론 이분들이 무슨 부대 관리에 대해서 제가 뭐 그건 잘했다고 제가 인정하지만은, 적어도 60, 70대 세대는 현대전 전장에 대한 이해가 떨어진다. 아무리 공부해도 30, 40대보다는 못 따라갑니다. 새로 달라진 전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1950년 6.25 전쟁 때 다 보면 30대 좌우에
지휘관들이 사단장하고 군단장하고 이렇게 전쟁을 했습니다. 절대 30, 40대가 어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 군 장성들은 전쟁 해봤습니까? 그리고 미군이 하란 대로 작전권 다 갖다 바치고 그냥 어떻게 전쟁하는 줄도 모르잖아요. 솔직히 전쟁 해본 적도 없고. 그래서 연평도에 북한군 포사격이 날아왔는데 미군 부대에다가 탁 전화해서 포를 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했던 게 우리 장성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장성들은 새로운 현대전에 맞는 정규군을 만드는 데는 좀 장성들은 빠질 필요가 있다. 예, 저도 70대면 저도 빠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요즘에는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소대장이 위성을 조종하고 공군 그리고 해군 지원 사격을 요청하고 하는 시대에는 살아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군 개혁은 정말 잘해야 되는데, 근데 뭐 제가 물론 이게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민주당 정부에 저는 이 기대할 거냐 보게 되면 저는 참 그걸 또 생각하면 씁쓸하죠. 민주당이 하는 게 뭐 저는 저 정책들 보게 되면 정말 뭐 한숨 나오는 정책들만 막 연발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 정부에서 과연 그렇게 정말 현대전에 가장 알맞는 전술 개발이 이루어질 거냐 하면 저는 그건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 탈북자 문제도 요즘 인사들 보게 되면 정말 눈 감기죠. 그래서 며칠 전에도 남북한화재단 그 간부가 좀 비어 있다가 왔는데 뭐 세월호 활동가가 탈북민들 정착 지원 담당으로 왔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참 참담해가지고 제가 요즘에 느끼는 거는 너무 참담하면 할 말이 없어지는구나 하는 거 알게 됩니다. 정말 한숨만 쉬다 보니까 할 말이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제가 참 너무 큰 기대를 표명한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